시라 줄거리. 치열한 사막에서의 혈투 후 군을 점검하는데 징기스칸의 아들 오고타이와 보로콜이 사라져 테무친이 간절히 찾아 헤매던 중 부상당한 오고타이를 말에 싣고 보로콜이 돌아온다. 사망자 8,000명, 부상자 12,000명이라는 막대한 피해를 입은 징기스칸의 부대는 말들을 이동시켜 목초지로 향하며 양떼들이 부족해 모리 사냥을 하던 중 전쟁에서 부상당한 휠달은 고집스럽게 홀로 사냥에 나섰다가 상처가 덧나 사망하고 만다. 동서무역과 정보에 관심 있던 칭기스칸은 우연히 코라준 왕국 출신의 무역상인 핫산을 만나는데 그의 슬기로움과 지혜에 반해 참모를 삼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지금까지 적대적인 관계와 싸우는 일만 생각했지만 동서고금의 역사와 문화에 정통한 자가 곁에 있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대화 중 첩자의 급보가 당도하는데 옹칸을 부추긴 생굼이 군사를 일으켰다는 소식이었다. 칭기스칸은 하살의 처와 자식들을 옹칸에게 보내며 이번에는 자신이 함정을 만들어 보복하려 한다. 칭기스칸이 사라졌다는 소식을 하살의 가족들이 옹칸에게 전하며 도움을 요청하자 옹칸은 이에 넘어가고 칭기스칸 군은 연애를 즐기는 케레이트 군의 진지로 잠입한다. 공방전은 날이 밝자마자 시작되었다. 전방에서 펄럭이는 칭기스칸의 큰 깃발을 확인한 옹칸군의 병사들은 흥분하며 외쳤다. 아, 테무친은 역시 살아있었다. 옹칸을 속인 테무친을 잡아 죽여라. 격렬한 전투는 오전 내내 계속되었는데 칭기스칸 군은 수적으로 우세한 케레이트 군의 맹공격을 감당해내지 못하여 제제르산 북동쪽으로 서서히 밀려갔다. 케레이트 군은 하닥이 선봉대를 이끌고 칭기스칸 군과 싸우고 있었다. 주루킨 씨족의 대장인 하닥은 지난번에 칭기스칸과 싸웠을 때도 선봉대의 대장으로 싸웠던 용맹한 장수였다. 칭기스칸 군은 오후가 되자 가까스로 전투의 주도권을 잡아 제제르산의 북쪽으로 케레이트 군을 밀어붙였다. 오후부터 해가 질 때까지의 공방전에서 크게 활약한 것은 역시 무하리, 보고루추, 보로쿨, 치라운 등의 장수들이었는데 그들 못지않게 용감하게 싸운 장수들이 있었다. 제베, 쿠빌라이, 지고리메, 스베테이가 바로 그들이었다. 칭기스칸은 그날 밤의 회의 때 말했다. 그대들의 활약은 모두 눈부실 정도였다. 하지만 우리는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병력을 잃고 있다. 이런 상태로 싸움이 계속된다면 불행한 종말을 맞이할 가능성도 있다. 가족들이 케레이트 군에 붙잡혀 있는 하살은 그 말을 듣자 단번에 불안해하는 얼굴이 되었다. 적은 지리에 밝기 때문에 생각지도 않았던 곳으로부터 공격해오고 있다. 어떻게 해서든지 초원의 한 복판으로 끌어냈으면 좋겠는데. 칭기스칸이 다시 말하자 제베가 술잔을 들어 단숨에 마셔버리더니 차분하게 말했다. 무엇보다도 하살의 가족을 구하는 것을 제일 먼저 할 일로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대로 놔두면 질이 나쁜 생굼이 어떤 짓을 할지 모르니까요. 쿠빌라이가 가는 눈을 더욱 가늘게 뜨며 머리를 끄덕이자 칭기스칸은 힘찬 목소리로 선언했다. 내일은 내가 선봉이 되어 싸우겠다. 정찰병의 보고에 의하면 하살의 가족은 축하연을 벌인 천막에서 가까운 작은 천막에 있다고 한다. 내가 직접 적진을 돌파하여 하살의 가족을 구하겠다. 다음 날 아침이 되어 전투가 시작되자 칭기스칸을 선봉으로 하는 무하리와 보그루추 등의 부대는 생굼이 이끄는 부대에 달려들어 위력 있는 공격을 가한 뒤에 재빨리 퇴각하기 시작했다. 어째서 저 모양이지? 테무친까지 손수 출전했는데 맹수 같은 내놈들의 사기는 오히려 떨어진 것 같군. 출전하기는 했지만 멀리 떨어진 곳에서 관전하고만 있던 옹칸은 친위대의 병사에게 추격을 명령하는 징을 치라고 명령했다. 울려 퍼지는 징소리와 함께 케레이트 군은 기세 좋게 무하리와 보고루추를 뒤쫓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잠시 후 후퇴를 가장했던 두 장수의 부대는
느닷없이 반격을 가하며 케레이투 군에게 화살을 쏘아댔다. 동시에 제베와 쿠빌라이의 부대들이 나타나 협공하기 시작했다. 이것들이 나를 속였구나. 생굼은 얼굴이 시뻘개지며 전군에 명령했다.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마라. 적은 우리의 반도 되지 않는다. 모두 죽여라. 하닥이 활 대신 창을 쥐며 그들의 부대로 돌진하자 제베와 쿠빌라이가 함께 소리쳤다. 물러서라. 흩어져라. 흩어져. 그들의 부대들은 즉시 흩어졌는데 제베와 쿠빌라이의 부대들은 공격을 멈추지 않으며 케레이투 군에게 돌진해왔다. 때문에 전투의 흐름은 순간적으로 바뀌게 되었다. 케레이투 군이 상대하기에 불편한 무아리와 보그루츠 등의 부대들과의 전투를 피하며 일제히 제베와 쿠빌라이 등의 부대들을 뒤쫓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이 전날 밤에 칭기스칸이 지시한 대로 케레이투 군을 제제르산 남쪽에 펼쳐져 있는 초원으로 유도하고 있었다. 따라서 제베와 쿠빌라이 등은 생굼이 이끄는 부대를 뒤쫓는 상태가 되고 있었다. 칭기스칸은 그 사이에 그들의 부대들에서 떨어져 나와 후방의 친위대와 합류하고 있었다. 케레이투 군은 또다시 양쪽의 부대들에게 협공을 당하며 고전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몇 번이나 돌파구를 만들려고 했지만 그들은 풀밭처럼 진영을 펴는가 하면 송곳끝 같은 기세로 돌격해오며 심한 타격을 입혔다. 케레이투 군과 칭기스칸 군은 결국 서로 뒤엉겼으며 육탄전이 시작되었다. 말에서 내려 창과 검으로 찌르고 베는 백병전이 벌어졌다. 칭기스칸은 친위대와 함께 하살의 가족이 있는 천막 앞으로 들이닥치고 있었는데 뜻밖의 상황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천막 앞에 우뚝 서 있던 3명의 보초들이 칭기스칸이 직접 왔습니다 하고 소리치자 천막의 문이 빠르게 열리더니 자카 간보가 얼굴을 불쑥 내민 것이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칭기스칸. 응? 자카 간보는 싸울 의사가 없다는 뜻을 나타내기 위해 두 손을 크게 벌렸다. 그는 무장을 하지 않고 있었다. 이어서 그는 어이없어하는 칭기스칸에게 공손한 태도로 말했다. 어서 안으로 들어가 하살의 가족을 만나보시지요. 칭기스칸 군은 초원에서의 싸움에서 유감없이 저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두 패의 장수들이 이끄는 부대들의 공격은 더한층 치열해져 케레이투 군의 반 이상을 검과 창으로 찔러 죽이며 처절한 백병전을 승리로 이끌어가고 있었다. 칭기스칸 군의 위력 있는 공격에 진영이 무너진 케레이투 군의 병사들 중에서 칼이나 도끼를 땅에 내던지며 항복하는 자들이 속출했다. 그것을 본 생굼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후퇴! 병사들은 그 한마디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재빨리 몸을 돌려 도망치기 시작했다. 따라서 이틀째의 싸움은 칭기스칸 군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나게 되었다. 하살과 재회하게 된 그의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수호신께 드린 기도가 통해 돌아올 수 있었어요. 옹카는 야영지의 이동식 천막 안에서 몸이 원하지 않는 술을 마시며 크게 번민하고 있었다. 자카 간보까지 태무친에게 붙은 지금 택할 수 있는 길은 아무래도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것 같다. 후퇴할 것인가 아니면 전멸을 각오하고 최후의 결전을 벌일 것인가. 웅칸이 술잔에 남은 술을 목구멍에 흘려넣으며 중얼거리자 생굼이 화살에 맞은 상처 자국이 선명한 볼을 실룩거리면서 말했다. 후퇴하게 되면 우리 케레이트의 백성들은 모두 태무친에게 항복할 겁니다. 하지만 살아남을 수만 있다면 언젠가 우리 백성을 되찾을 수 있을 겁니다. 생굼, 너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는가? 옹카는 가늘게 떠는 손으로 다시 술잔을 들어 입으로 가져가면서 억양 없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나는 어리석게도 너의 부추김을 받고 또 한 번 너무나도 나쁜 꿈을 꾸고 말았다는 것이다. 꿈이라고요. 그래. 주름투성이인 옹칸의 얼굴은 자조하는 표정을 보이면서 일그러졌다. 그의 목구멍에서 이어지는 말이 흘러나왔다. 신의 부름을 받게 되기 전에 대칸의 자리에 오르고 싶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병사들을 잃은 지금
태무친의 군대를 무찌르는 것은 이제 불가능해졌다. 모든 꿈은 무지개처럼 사라져버렸다. 그들의 한쪽에서 서전에서 선봉을 맡았던 하닥이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지만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었다. 다음날 새벽에 시작된 3일째의 전투는 어이없게도 오전 중에 결판이 나고 말았다. 전통 있는 케레이트 군이 많은 백성들과 함께 항복했기 때문이었다. 항복을 제의한 사람은 그날도 역시 선봉장으로 출전했던 하닥이었다. 하지만 밧줄에 묶여 칭기스칸 앞에 무릎을 꿇은 그의 얼굴에는 패배자의 음울한 그늘이 없었다. 옹칸과 생굼은 어디에 있나? 칭기스칸은 천막안의 높은 자리에서 그를 노려보며 물었다. 우리 군이 열세가 되자 병사들 사이에서 옹칸과 생굼을 죽이고 칭기스칸에게 투항하자는 소리들이 속출했소. 하지만 옹칸에게 충성하기로 맹세한 이상 사나이로서의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도 그를 죽일 수가 없었소. 그래서 도망치게 했다는 건가? 그렇소. 어젯밤에 그들을 도망치게 해놓고서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오늘도 무모한 싸움을 속행했던 거요. 그들을 가능한 한 멀리 도망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 몸은 이제 있어도 없는 것과 다름없으니 한시라도 빨리 저 세상으로 보내주시오. 칭기스칸은 하닥의 말에 적지 않은 감동을 받으며 말했다. 끝까지 왕을 버리지 않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망치게 했으며 그 후에도 그를 위해서 싸운 그대는 진짜 사나이다. 분에 넘치는 말씀이오. 내가 그대의 죄를 용서하면 나를 새로운 군주로 섬길 수 있겠는가? 칭기스칸이 난데없는 질문을 던지자 하닥은 잠시 생각하는 표정을 짓더니 이윽고 대답했다. 자비심을 베풀어 저를 살려주신다면 제 생명이 닿을 때까지 섬기겠습니다. 그렇다면 동지가 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대를 나의 측근으로 발탁하며 앞으로는 하닥 바투르라고 부르겠다. 칭기스칸은 그의 목숨을 살려주기로 하고는 승리를 축하하는 뜻에서 그때까지 전공을 세운 자들에게 상을 내렸다. 또한 붙잡은 케레이트의 백성들은 같은 피를 나눈 자들이 함께 있지 못하도록 고기를 잘게 써는 것처럼 분류하여 전공이 있는 모든 병사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들이 모여서 반란을 일으킬 기회를 없애기 위해서였다. 케레이트의 백성들이 더해져 갑자기 병력이 늘어난 칭기스칸은 다가오는 겨울을 보내기 위해 한라아강 상류에 있는 대흥 안녕에 가까운 땅을 향해 이동하기 시작했다. 만리장성에서 제법 가까운 장소인 그곳을 겨울의 둔용지로 정한 칭기스칸의 의식 속에는 커다란 꿈이 숨겨져 있었다. 그것은 언젠가 때가 오면 금나라를 공격하고 말겠다는 생각이었다. 목숨을 잃지 않고 가까스로 전장에서 탈출한 옹칸과 생굼은 정신없이 말을 달려 나이만과의 군사적 경계선으로 향하고 있었다. 어느덧 겨울이 시작되어 세상은 온통 흰눈에 덮여 있었다. 두 사람을 따르는 자들은 아무도 없었다. 끝까지 따라오던 하인 부부도 어디론가로 도망쳤기 때문이었다. 이곳은 우리 케레이트가 대대로 다스려오던 땅인데 나는 동네에서 쫓겨난 페류나처럼 이렇게 도망치고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꼴이란 말인가? 마리에 얹힌 상체가 불안한 모습으로 흔들리고 있는 옹칸은 광채를 잃은 눈으로 전방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으로 똑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는 일이지만 에스게이에게 생명을 구원받은 은혜를 갚는답시고 태무친을 키워준 것이 잘못이었다. 원인을 더듬어 보자면 이런 결과는 결국 내가 초래한 것이지만 좀 더 일찍 태무친을 없애버려야 했었다. 그럴 마음만 먹었다면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다. 옹칸과 생굼은 칭기스칸 군의 추격에 신경을 쓰면서 언덕을 넘고 초원을 가로지르며 서쪽으로 계속해서 달려갔다. 서쪽에는 나이만이 있었다. 옹칸은 지난날 칭기스칸과 함께 나이만의 부이룩한 및 코쿠슈 사브락과 싸운 과거가 있었지만 궁지에 몰린 그가 희망을 골 수 있는 곳은 나이만밖에 없었다. 하늘의 신은 아직 우리를 버리지 않았을 거다.
행운은 틀림없이 나이만 땅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다. 옹카는 억지로 자위하며 말을 몰았다. 기복이 완만하며 나무들이 몇 그루씩 서 있는 언덕을 넘어서자 이윽고 수번지대가 보이기 시작했다. 조금만 지나면 나이만의 땅이다. 옹칸이 말을 세우면서 말하자 생굼이 추위로 인해 덜덜 떨면서 대꾸했다. 하지만 코리수베치 국경수비대가 저곳을 지키고 있을 겁니다.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까요? 그게 무슨 소리냐. 나는 그 친구에게 길 안내를 부탁하려는 참인데. 글쎄요. 저는 어쩐지 불길한 예감이 드는군요. 그 친구에게 잡혀 죽을 것 같습니다. 넌 어째서 그렇게도 겁이 많으냐. 내가 손수 왔다는 것을 알면 과거 따위는 잊고 정중하게 맞아줄 거다. 하지만 우리와 나이만 사이에는 좋지 않은 과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확신할 수는 없지만 자묵하는 지금 나이만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타양칸과 만나기 전에 자묵하를 먼저 만나 예정을 호소하며 안내를 부탁할 수도 있을 거다. 아버지는 너무나 간단하게 생각하고 있군요. 배반자인 자묵하가 우리를 도와줄 리가 있습니까? 저는 지금부터라도 다른 방향으로 가겠어요. 뭐가 어째? 이런 겁쟁이 녀석 같으니. 겁쟁이라는 말을 듣는 것이 죽는 것보다는 나아요. 그러니 여기서 아버지와 헤어져야겠습니다. 뭐라고? 옹카는 너무나 기가 막힌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며 고삐를 잡은 손을 떨어대기만 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던 생굼은 그때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연민의 정을 희미하게 느끼며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무쪼록 건강하게 지내주십시오. 정말로 가겠다는 거냐? 옹카는 이미 찬바람 속의 황야에 내던져진 비애를 맛보고 있었다. 그렇습니다. 하느님의 가호가 있다면 또 만날 수 있겠지요. 생굼, 너도 몸조심하거라. 옹카는 힘없이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말했다. 생굼은 이미 그들이 왔던 쪽을 향해 몸을 돌리고 있었다. 아, 아들까지도 나를 버리고 가버리다니. 아마 다시는 만나지 못할 것이다. 나를 따르는 것은 이제 그림자밖에 없게 되었구나. 옹카는 탄식하면서 수번지대를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나무와 풀들에는 어느덧 겨울빛이 배어 있었고 찬바람이 윙윙하고 소리내면서 불어오고 있었다. 옹카는 이윽고 군사 경계선을 넘어 나이만의 영토로 들어섰다. 그리하여 네쿰강 가까이 가자 물이 흐르는 소리가 그의 갈증을 자극시켰다. 옹카는 말에서 내려 물가로 갔다. 그런데 그가 두 손으로 차가운 물을 떠서 마시기 시작했을 때 등 뒤에서 인기척이 났다. 당황하여 뒤돌아보니 반달처럼 흰 환두를 든 병사들 5~6명이 다가오고 있었다. 누군가, 당신은? 그들의 뒤에서 걸어오던 모양 있게 입수염을 기른 장수가 물었다. 나는 케레이트의 왕인 옹칸이다. 그대는 혹시 나이만의 장수 코리수베치가 아닌가? 옹칸은 위험 있게 보이려고 일부러 굵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소. 헌데 케레이트의 왕이 어째서 이런 곳에 있는 거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자세한 설명은 타양칸을 만나서 하겠다. 야만인인 주제에 타양칸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담다니. 코리수베치는 옹칸 앞으로 다가서면서 다시 물었다. 거지 같은 몰골을 한 내가 옹칸이라는 증거라도 있나? 증거는 없다. 하지만 내가 옹칸인 것은 사실이다. 옹칸은 자기의 이름을 새겨놓은 술잔이라도 하나 증표 삼아 간직하지 않았던 것을 그제서야 후회했다. 코리수베치는 놀리는 것처럼 빙그레 웃으면서 중얼거렸다. 그런 말은 누구라도 할 수 있다. 어쨌든 나를 타양칸에게 데려다 다오. 그는 내가 옹칸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듣기 싫다. 내가 옹칸이든 아니든 간에 멋대로 우리 영토에 들어온 자는 용서할 수 없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의 임무다. 부탁하겠소. 제발 타양칸을 만날 수 있게 해주오. 옹칸은 체면도 부끄러움도 내던지고 아들과 같은 중년의 사나이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코리수베치의 환도가 대답 대신 그의 어깨를 향해 날아들었다.
뼈가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옹칸의 몸에서 내뿜어진 피가 듬성듬성 나 있는 풀들을 적셨다. 옹칸은 파란 많았던 그의 생애를 검은 숲에서 아득하게 멀리 떨어진 나이만의 국경지대에서 마쳤다. 코리스베치는 피가 묻은 검을 헝겊으로 닦으며 중얼거렸다. 이 작자는 옹칸인 것이 사실일 것이다. 타양칸에게서 많은 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얀 달이 숨바꼭질이라도 하는 것처럼 구름 속으로 숨었다가 나오는 움직임을 몇 번인가 되풀이하는 밤이었다. 아버지와 헤어진 생굼은 뚜렷한 목적지도 없이 방황하다가 서하로 들어서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운명도 옹칸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국경지대에서 도둑들을 만난 생굼은 가지고 있던 보석들을 모두 빼앗겼으며 거지가 되어 도둑질을 하다가 잡혀서 죽어 황야에 버려지는 몸이 되고 말았다. 그렇게 되어 전통 있는 캐레이트족의 정통 혈통은 완전히 끊어지고 말았다. 24. 꽃을 사랑하는 왕. 생굼이 희미한 희망을 간직한 채 서하로 가고 있을 때 나이만의 국경수비대 대장 코리스베치는 타양칸에게 전령을 보내 자기가 옹칸을 죽인 사실을 보고했다. 그 즈음에 나이만은 중앙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을 비롯해 중국과도 무역을 하며 번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타양칸의 왕성은 징기스칸의 이동식 천막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호화스러웠다. 타양칸이 자기 방의 옥자에 앉아 코리스베치가 보낸 전령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그의 아버지 아난차 빌게칸이 총애하는 비였던 구르베수 비가 옆에 있다가 말했다. 캐레이트를 멸망시킨 몽골의 개들이 우리나라에까지 쳐들어오면 어쩌지요. 구르베수 비는 타양칸보다 나이가 아래였지만 남달리 억척스러운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난차 빌게칸이 죽은 뒤 그가 사랑하던 많은 비들을 후궁에서 몰아내고 타양칸의 어머니 노릇을 하고 있었다. 아울러 그것에 걸맞는 발언권도 가지고 있었다. 칭기스칸이 두렵지 않으신가요? 그는 누구보다도 강한 싸움꾼이라는데. 연약한 타양칸이었지만 그런 말을 듣게 되자 그대로 듣고만 있을 수가 없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선언하는 것처럼 말했다. 동쪽 방향에 불과 한 주먹에 불과한 몽골 백성이 있는 모양인데 그들이 쳐들어오기 전에 내가 손수 나가서 몽골 놈들을 붙잡아 와야겠다. 몽골 놈들을 붙잡으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지요? 구르베수비가 재미있다는 듯이 타양칸에게 다시 말했다. 그들은 야만스럽고 몸에서 냄새가 나며 입고 있는 옷도 더럽다고 들었소. 붙잡았다고 해도 우리들 땅에 들여놓지 말고 멀리 두는 것이 좋을 거요. 하지만 깨끗하고 젊은 여자들이 있다면 손과 발을 잘 씻게 한 뒤에 소나 양의 젖을 짜는 하녀로 삼으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군요. 타양칸은 그녀의 말에 동조하며 신하들에게 말했다. 당장 출전하여 몽골의 좋은 여자와 무기들을 모두 빼앗아 오도록 하라. 마침 그곳에 있었던 맹장 코쿠슈 사브락은 두 주먹을 이마에 대면서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는 목소리에 힘을 주면서 이윽고 말했다. 폐하, 그런 말을 했다가 몽골군에게 패하기라도 한다면 어떻게 변명하시겠습니까? 무책임한 말을 남발하게 되면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말 조심하라, 코쿠슈 사브락. 구르베수비가 결국 분통을 터뜨리며 호통을 쳤다. 오늘부터 왕성에 출입하는 것을 금하겠다. 우리 나이만의 앞날을 생각해서 결례인 줄 알면서 드린 말씀입니다. 깊은 마음으로 헤아려 주십시오. 닥쳐라. 황실 출입을 금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대의 병사들을 모두 몰수하겠다. 구르베수비가 앙칼진 목소리로 내뱉자 타양칸도 분노로 인해 창백해진 얼굴로 짧게 내뱉었다. 그렇게 하시지요. 코쿠슈 사브락은 잔뜩 치솟은 눈으로 두 사람을 쏘아보고 나서 군화 소리를 요란하게 내며 그 방에서 나갔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서 코쿠슈 사브락은 한탄했다. 운명이라고는 하지만 나이만에서 태어난 것이 잘못이다. 칭기스칸이었다면 이렇게 간단히 공이 있는 장수의 부대를 빼앗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이 흩어지자
구르베수비는 타양칸에게 작은 소리로 뭔가 말했고 타양칸은 이윽고 환하게 웃으며 그녀에게 말했다. 과연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구르베수비, 아니 어마마마다운 말씀이십니다. 저로서는 도저히 생각해내지 못할 계책입니다. 타양칸은 그날 중으로 당장 인척이 되며 정치적인 동맹을 맺고 있는 옹구드의 족장 알라쿠시 디기드프리에게 사자를 파견했다. 알라쿠시 디기드프리를 만난 사자는 타양칸이 한 말을 그대로 전했다. 요즘 몽골놈들의 우두머리인 테무친이 건방지게도 우리 나이만뿐만 아니라 옹구드까지 정벌하여 대칸이 되겠다고 큰 소리를 치는 모양이요. 옹구드의 칸 알라쿠시 디기드프리여, 당신은 우군이 되어 출전해 주시기 바라오. 나는 여기서 출전할 것이니 합류하여 둘이서 함께 몽골군의 천막들을 모두 불태워 버립시다. 징기스칸과 싸우자고. 알라쿠시 디기드프리는 눈을 감으며 생각했다. 하지만 나이만의 실권을 쥐고 있는 것은 젊은 주제에 나이 먹은 여자처럼 말이 많고 나서기 좋아하는 구르베스비다. 더욱이 이렇다 할 무술도 익히지 못한 타양칸이 제대로 작전을 세울 수 있을 리가 없다. 몽골과 싸운다고 가정했을 때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길 가능성이 없는 싸움을 하는 것은 바보스러운 짓일 뿐만 아니라 칭기스칸과는 싸우고 싶지 않다. 알라쿠시 디기드프리는 코라줌의 상인 핫산이 발주나 호반에서 칭기스칸에게 말했던 것처럼 나이만과의 관계가 깨지는 상황이 되더라도 칭기스칸에게 가담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그는 타양칸의 사자에게 확실하게 거절하는 의사를 밝혔다.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참가할 수 없소. 우리는 지금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만을 생각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지금이야말로 칭기스칸과 손을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알라쿠시 디기드프리는 타양칸의 사자가 돌아가자 즉시 칭기스칸에게 사자를 보냈다. 사자가 도착했을 때 칭기스칸은 한때 케레이트의 땅이었던 태멘강 근처에서 모리 사냥에 열중하고 있었다. 야영지에서 칭기스칸과 만나게 된 사자는 공손하게 말했다. 우리의 칸 알라쿠시 디기드프리께서는 아직 칭기스칸을 뵙지 못했지만 신변을 걱정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만의 타양칸이 당신의 부대를 공격할 계획을 세웠으며 우리 웅구두군은 우군이 되어 출전해달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평화를 원하는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만 아무쪼록 나이만의 움직임을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코라즘의 상인들을 통해 우수한 무기들을 구입하고 있는 나이만은 우리가 출전하지 않아도 당신의 부대를 공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알려줘서 고맙소. 핫산이 말한 것은 헛소리가 아니었다고 확인한 징기스칸은 사자를 호하게 대접해서 돌려보내고는 즉시 측근들을 모아 나이만의 공격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논했다. 하지만 당황하거나 서두르지는 않았다. 알라쿠시 디기드프리에게 동맹군이 되기를 거절당한 타양칸은 작전을 다시 짤 시간이 필요할 테니 오늘이라도 당장 출전할 수는 없을 거다. 그러니 여유 있게 준비를 하며 놈들의 공격에 대비하면 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그런데 징기스칸 군은 이미 부이루칸이나 코쿠슈 사브락의 부대와 싸워본 적이 있었지만 그들은 나이만의 일족에 불과했다. 타양칸이 직접 움직인다면 징기스칸 군의 몇 배가 되는 병력이 동원될 것이 분명했다. 징기스칸은 나이만과의 결전은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싸움보다도 벅찰 것이라고 예측했다. 나이만을 상대로 새롭고도 큰 전투를 벌이게 된 징기스칸은 긴 겨울을 보내면서 그들과의 전투 상황을 머릿속에 그리며 작전을 수정하는 작업을 몇 번이나 되풀이했다. 다음해 봄이 되었을 때 징기스칸은 마침내 나이만을 토벌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갖추었다. 이미 여러 차례 파견한 첩자들의 보고에 따르면 옹구드의 족장 알라쿠시 디기드프리에게 동맹을 거절당한 나이만의 타양칸은 그때까지 징기스칸에게 피해를 입은 여러 부족들을 결집시켜 전의를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았다. 타양칸에게 가담했던 자들은 메르키트의 족장 토구토가
옹칸이 죽은 뒤 케레이트의 잔당을 이끄는 알린. 지난날 자무카를 구루칸으로 추대했던 오이라트의 족장 쿠두카와 타타르족의 잔당들이었다. 원정길에 오르는 날의 이른 아침, 칭기스칸은 손수 큰 깃발에 마유주를 부으면서 승리를 기원했다. 부룩한 산이 있는 방향을 향해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그의 군대가 나이만을 이기고 무사히 귀환할 수 있기를 빌었다. 그들이 출발한 날은 길한 날이라고 일컬어지는 밤이 되면 달이 석양처럼 붉게 빛나는 보름날이었다. 칭기스칸은 정찰병의 보고를 통해 타양칸이 이끄는 나이만의 본대가 알타이 산에서 동쪽으로 진격하여 험준한 봉우리가 우뚝 서 있는 카르카르산 가까이에 접근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칭기스칸 군은 일단 16일 동안이나 걸려 케를렌강 상류를 향해 올라갔으며 다시 파리를 소요하여 카르카르산이 멀리 바라보이는 구릉지대에 이르렀다. 동시에 제베와 쿠빌라이 부대를 타양칸 군의 포진 상태 파악을 겸한 선봉 부대로 내보냈다. 칭기스칸 군은 다시 2000에서 3000m 급들인 험한 산 속으로 헤치고 들어갔으며 길 없는 길을 7일 동안에 걸쳐서 행군하여 산을 넘었다. 그들이 이윽고 사리 계곡에 도착하여 군마에게 냇물을 마시게 하고 있을 때 제베의 전령이 달려왔다. 정찰병의 보고에 의하면 나이만 군의 초계 부대가 카르카르칸 산 정상에서 우리 군대가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타양칸의 본대는 칭기스칸이 묻자 전령은 다시 대답했다. 그는 아직 후방에 있는 것 같습니다. 카르카르산 산의 초계 부대가 먼저 우리를 맞아 싸우려는 것 같습니다. 호, 그래. 그렇다면 잘 됐군. 칭기스칸은 머리를 끄덕이면서 대답하더니 전령에게 뭔가 말했다. 카르카르칸 산은 높이가 2500m나 되는 높은 산으로 그곳에 도착하려면 화강암이나 화산암으로 구성된 1-2,000m급의 산들을 여러 개 넘어야 했다. 그날 밤 사리 계곡에 널리 퍼져 둔영한 칭기스칸 군의 병사들은 각각 5군데 정도씩 불을 지피고 돌아다녔다. 카르카르칸 산의 정상에서 수많은 모닥불이 피워진 계곡을 보게 된 나이만의 초계 부대 병사들은 놀라며 당황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몽골군은 병력이 적다고 들었는데 하늘의 별보다도 많은 모닥불들이 타오르고 있다. 카치르강 부근에 있는 타양칸에게 알리기 위해 한 병사가 즉시 달려갔다. 놀랍게도 몽골군은 지금 사리 계곡을 뒤덮을 정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원 부대가 언제 달려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밤하늘을 태울 정도로 많은 모닥불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 그 말을 들은 타양칸은 크게 겁을 먹었으며 그곳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 곳에서 야영하고 있는 아들 쿠추르그에게 전령을 보냈다. 타양칸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령은 쿠추르그에게 다음과 같이 전했다. 방금 그들의 둔영지에 수없이 많은 모닥불들이 피워졌다는 보고가 있었다. 사리 계곡을 메울 정도의 대군이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이대로 몽골군과 싸운다면 일몰때가 되어도 휴전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지금 즉시 병력을 철수시킬 테니 우리와 합류하라. 싸워보지도 않고 철수라니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린가. 쿠추르그가 벌컥 화를 내며 반발했다. 평소에 약한 여자 같다는 말을 들어온 아버지라 싸우기도 전에 겁에 질려 버리셨군. 몽골군의 병력이 사리 계곡을 메울 정도라 했는데 그처럼 많은 병력을 어디서 긁어 모았단 말인가. 뭔가 크게 잘못된 이야기야. 어쨌든 나는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든 간에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가 몽골 놈들과 싸우겠다. 아버지와 달리 투지만만했던 쿠추르그는 한시라도 빨리 몽골군과 싸워 그들을 격파하고 싶었으며 자기가 한 말을 그대로 타양칸에게 전하도록 했다. 전령의 말을 통해서 타양칸은 아들이 자기를 비웃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화를 내지 않으면서 전령에게 다시 아들에게 전할 말을 일렀다. 내 아들 쿠추르그여, 몽골군과 싸울 때도 그 같은 용기를 잊지 마라. 하지만 일단 전투가 시작되면 뒤로 물러설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무모하게 싸우다가 목숨을 잃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
그 소리는 그 자리에 있었던 장수들의 귀에도 들렸으며 타양칸이 너무나도 기계가 없음을 한탄하는 작은 소리들을 서로 주고받았다. 헌데 그들 중에 섞여 있던 옹칸의 목을 친 코리 수베치가 앞으로 나서더니 그들의 생각을 대변하는 것처럼 큰 소리로 말했다. 타양칸이시여, 당신의 아버님인 이난차 빌게칸께서는 적과의 전투에서 힘이 비슷할 때 단 한 번도 적에게 등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그 누구의 눈에도 겁쟁이로 보입니다. 저는 겁이 많을 뿐만 아니라 앞을 볼 줄도 모르는 당신 밑에서는 도저히 싸울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구르베수비에게 군의 지휘를 맡기시지요. 입을 다물어라, 코리수베치. 타양칸은 크게 노하여 소리쳤다. 하지만 코리수베치의 말은 좀 더 이어졌다. 우리가 존경하는 용장 코쿠슈 사브락이 출전하여 지휘를 하게 된다면 몰라도 이대로 싸우게 되면 승리를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감하게 적과 싸울 수 있는 지휘관인데 타양칸께서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코쿠슈 사브락은 나이가 많아서 싸움터로 나간다 해도 이제까지처럼 전공을 세우지는 못할 거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했는데도 코쿠슈 사브락을 복귀시킬 생각이 없다는 이야기군요. 그렇지는 않다. 타양칸은 입에다 손을 대면서 괜히 헛기침을 한번 하더니 다시 말했다. 하지만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니 구르베스비와 의논해서 조치하겠다. 아, 딱한 타양칸이시여. 이제 더 이상 당신과 함께 몽골군을 맞아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코리수베치는 크게 실망하는 마음을 감추지 못하면서 작아진 목소리로 말하더니 한쪽에 놓아두었던 화살통을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타양칸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야영용의 천막 밖으로 나가버렸다. 그런데 아들에 이어 거느리고 있던 장수에게까지 무시당한 타양칸은 반성을 하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창피를 당한 것에 대한 분풀이를 하고 싶어졌으며 어울리지 않는 거친 목소리로 엉뚱한 말을 내뱉게 되었다. 이름이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내가 얼마나 용감한 인간인지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몽골군과 싸우겠다. 자신의 의지와는 반대가 되는 말을 내뱉어버린 것이다. 어쨌든 그로 인해 전군의 출전 명령이 내려졌고 전령은 말을 몰고 각 부대로 달리며 명령을 전했다. 아버지가 마침내 무거운 몸을 일으키셨군. 쿠추르그는 즉시 자무카가 이끄는 혼성부대와 함께 타양칸군에 합류하기로 했다. 자무카는 언제부터인가 쿠추르그의 곁에서 그의 그림자가 된 것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진군하기 시작한 나이만의 군대는 카치르 호반에서 이동하여 타미르 강을 따라 진군하면서 칭기스칸의 주둔지로 향했다. 타양칸이 이끄는 춘위대가 선두, 그 뒤에 쿠추르그의 부대, 그 뒤로는 자무카가 인솔하는 메르키트와 케레이트, 타타르 등의 혼성 부대가 뒤따랐다. 그런데 말타기에 익숙하지 못한 타양칸이 선두에 섰기 때문에 행군 속도는 매우 느렸다. 이 강물의 흐름처럼 좀 더 빨리 진군할 수는 없는 건가? 후속 부대를 이끄는 자무카는 너무나도 느린 행군 속도 때문에 초조감을 감추지 못했다. 어쨌든 이래저래 시간을 많이 허비한 타양칸이 오르온 강에 당도한 것은 카르카르칸 산에서 초계 부대와 몽골 부대가 싸운 날로부터 어느덧 한 달 가까이나 지나 있었다. 때문에 그의 부하 장수들 사이에서 타양칸은 정말로 몽골군과 싸울 마음이 있는 건가? 일부러 날짜를 벌어 몽골군과의 충돌 시기를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이야기들이 오가게 되었으며 그들의 사기는 당연히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오르온 강을 건넌 타양칸군은 다시 동쪽으로 천천히 진군하여 깎아 세운 것 같은 절벽이 우뚝 솟아있는 나쿠산의 동쪽 기슭을 통과하게 되었다. 그 앞은 기복이 심한 구릉지대와 비교적 평탄한 초원지대가 교대로 나타나면서 약 200km나 계속되는 곳이었다. 하늘에 떠있는 뭉게구름은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지만 바람은 잠을 자고 있어서 주위는 싱그러운 풀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얼마 후 야생난이 군생하고 있는 차키루 마우루 구릉에 가까워졌다. 이제 슬슬 몽골군이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조심하십시오.
친위 대장이 말하자 타양칸은 알아들었다는 듯이 머리를 끄덕였는데 갑자기 말고삐를 당기면서 탄성을 흘렸다. 오, 아름다운 꽃이다.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야생란의 꽃들이 순식간에 그의 넋을 빼앗아가고 있었다. 중국인들은 난의 향기를 좋아하며 천하제일향이라는 말을 하곤 했는데 당시의 몽골 남자들에게 말의 먹이도 되지 못하는 난꽃을 감상하는 습관은 없었다. 나이 많의 백성은 몽골보다는 문화가 발달했으며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아 조금은 달랐다고 하지만 검을 휘두르며 살아가는 사나이들은 꽃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을 나타내지 않았다. 더욱이 행군 중이었다. 난꽃의 아름다움에 정신을 빼앗긴 채 말을 멈춘 타양칸을 보면서 장수들은 과연 여자 같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어이없어 했다. 아버지, 적당히 해두시지요. 꽃이나 보려고 이렇게 먼 곳까지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행군이 중단된 이유를 알려고 앞으로 왔던 쿠추르구가 참지 못하며 말하자 타양칸은 빙그레 웃으면서 대꾸했다. 이것이 바로 여유라는 거다. 싸움 전에야말로 허둥대지 말고 침착해야 한다. 너에게는 그런 마음이 결여되어 있다. 그때 난꽃에 정신을 빼앗긴 타양칸은 물론이고 더욱 사기가 떨어진 장수들도 가까운 잡목림 속에 칭기스칸의 정찰병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나이만 군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빠르게 달려 돌아온 정찰병이 칭기스칸에게 즉시 보고했다. 적의 병력은 지금까지의 정보 그대로 우리 군의 3배 정도입니다. 그리고 자무카가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 칭기스칸은 냉정해진 목소리로 중얼거리더니 한 손을 들어 아르카이 하살에게 신호를 보냈다. 출진. 천호 장관 아르카이 하살의 명령에 따라 즉시 나이만 군을 요격할 태세가 갖추어졌다. 칭기스칸은 검을 뽑아들면서 순간적인 생각 속으로 빠져들어갔다. 자무카는 이번에 어떻게 대처할까? 자무카를 처음 만났던 때로부터 어느덧 3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르고 있었다. 뒤늦게 그와의 새로운 대결을 서두르고 싶지는 않았지만 칭기스칸은 역시 자무카가 이번엔 어떤 계책을 사용할 것인지 알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일었다. 25. 허망한 최후. 타양칸, 저것을 좀 보십시오. 태무친의 군대가 이리 때처럼 이쪽으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친위 대장이 갑자기 큰 소리로 외치자 타양칸은 놀라면서 물었다. 어느 쪽인가? 차키르 마우드의 구릉에서 난꽃을 감상한 타양칸은 다시 진군하기 시작했으나 5km 정도밖에 가지 못하고 있었다. 정면의 저쪽 언덕에서 달려내려오는 것들이 바로 그 야만족입니다. 잘 보이지 않는데 타양칸은 장병들처럼 먼 곳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호화스러운 생활에만 빠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매일 밤마다 촛불 밑에서 위구르 문자로 쓰여진 복음서를 읽는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인들의 일과를 지켜왔기 때문이었다. 단번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보이지 않으십니까? 타양칸이 다시 시선을 집중시키자 전방에서 가물거리는 검고도 작은 벌레 같은 것들이 보였다. 보인다. 그런데 타양칸은 밀려오는 칭기스칸 군이 무수하게도 많은 들쥐떼 같다고 생각하며 단번에 공포감에 빠져들었다. 순식간에 커지고 있는 그 모습들은 초원을 울리는 말발굽 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있었다. 아버지, 어서 우리에게 명령을. 이변을 느끼고 타양칸 곁으로 달려온 쿠추르그가 강한 어조로 재촉했다. 여기서 진영을 갖추어 싸우든지 아니면 돌격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 주셔야 합니다. 알고 있다. 타양칸은 애써서 우두머리로서의 채통을 지키려고 했다. 하지만 초원에 흙먼지를 일으키며 돌진해오는 칭기스칸 군의 선두에서 펄럭이는 커다란 깃발을 본 순간 그는 자기도 모르게 내뱉었다. 일단 후퇴한다. 예? 싸워보지도 않고 도망친단 말입니까? 쿠추르그는 너무나 기가 막혀 하면서 자기의 부대만이라도 칭기스칸 군과 싸울 것을 주장했다. 그런데 어느새 그의 곁으로 다가서며 말머리를 나란히 한 자무카가 슬그머니 한마디를 던졌다.
나름대로의 작전이 있어서 내리신 명령일 테니 따르기로 하시지요. 지금 본대와 떨어지게 되면 위험합니다. 작전, 무슨 작전이기에? 쿠추루군은 반문하면서 타양칸 쪽으로 시선을 옮겼다. 그러자 타양칸이 대답하기 전에 자무카가 다시 말했다. 태무치는 우리보다 이곳의 지리에 밝을 거요. 여기서 싸우게 되면 전황이 우리에게 불리한 쪽으로 전개될 것 같소. 그리고 우리 군은 너무나도 먼 곳까지 와버렸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왕송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중이다. 타양칸은 머리를 끄덕이며 자무카에게 동감의 뜻을 표하고는 쿠추루그에게 다시 말했다. 일단 후퇴하여 포진한다. 거역하지 말고 따라오라. 우리의 본거지에서 멀리 떨어지게 됐다는 것은 맞는 말이다. 자무카의 조언에는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일단 후퇴하는 것이라니 어쩔 수 없지. 쿠추루그는 결국 타양칸의 명령에 따르기로 했다. 후퇴하기로 결정한 타양칸 군은 즉시 그들이 통과했던 차키루마우두 구릉지대를 향해 도망치기 시작했다. 타양칸은 소문대로 겁이 많은 사나이로군. 멀리까지 원정에 왔으면서도 싸우지 않고 도망치는 나이만 군을 보게 된 칭기스칸은 채찍을 휘두르며 말이 더욱 빨리 달리게 했다. 나이만 군과 그들의 간격은 처음에 5km 정도 되었는데 그 거리는 차츰 짧아졌다. 대초원을 달리는 양군의 거리가 3km에서 2km로 좁혀져 가는 가운데 그날의 태양은 어느덧 서쪽으로 떨어져 갔다. 앞으로 조금만 더 접근하면 활을 쏠 수 있다. 드디어 나이만 군을 1km 이내로 따라잡은 병사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때 칭기스칸은 한 손을 들며 추격을 중지시켰다. 아니, 왜? 탱게는 가속력이 붙어 목을 세차게 좌우로 흔들어대는 말의 고삐를 당기며 칭기스칸에게 물었다. 여기서 놈들을 따라잡는 건 지극히 간단한 일이고 적도 역시 결국에는 우리에게 따라잡힌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이다. 적으로 하여금 그 점을 알게 하면 됐다. 필요 이상으로 말을 지치게 해서는 안 된다. 칭기스칸은 이어서 그의 곁으로 모여든 장수들에게도 말했다. 적의 목적지를 안 이상 허둥대면서 쫓아갈 필요는 없어졌다. 추격을 일단 중지하고 말들을 쉬게 하라. 갈아탈 말이 풍부한 타양칸 군은 밤에도 계속 도망쳤다. 그리하여 징기스칸 군과 처음으로 조우한 장소에서 100km 이상이나 되는 곳까지 후퇴했다. 징기스칸은 그날 밤 이동식 군영에서 장수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불쑥 말했다. 자무카는 지금 타양칸의 신임을 그다지 얻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자무카가 뭔가 계책을 마련했고 타양칸이 그것을 받아들였다면 밤을 지새우면서까지 도망치지는 않았을 것이다. 자무카는 말이 지치면 못쓰게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면서도 타양칸과 함께 도망치고 있다. 그것은 그만큼 그의 발언권이 없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나이만의 왕성 주위에는 견고한 성벽이 둘러져 있다고 들었습니다. 타양칸은 우리를 그곳으로 유인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용장들 중에 하나인 무아리가 묻자 칭기스칸은 단번에 부정했다. 아니다. 그럴 생각이었다면 겁 많은 타양칸이 직접 출전할 필요가 없었겠지. 아들인 쿠추루그에게 그 임무를 주거나 카르카르칸 산에 있었던 초계 부대를 이용해 우리를 유인할 수도 있었을 테니까. 칭기스칸의 말이 끝나자 술을 마시고 듣고 있던 보고루추가 빙그레 웃으면서 중얼거렸다. 어쨌든 타양칸이 어느 정도까지 우리와의 싸움을 견뎌낼지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는 일이 되겠군요. 다음 날 아침 태양이 떠오르자마자 칭기스칸은 다시 추격을 시작했다. 나이만 군은 갈아탈 말들이 충분하기는 했지만 말타기에 익숙하지 못한 타양칸이 걸림돌이 되어 그날 오후가 되자 칭기스칸 군의 접근을 허용하고 말았다. 칭기스칸 군은 그들과의 거리를 5km 이내로 좁히는 데 성공하고 있었다. 하지만 기복이 심하며 풀들이 듬성듬성 나 있는 여러 개의 언덕을 넘는 동안 또다시 해가 지는 시간을 맞게 되었다.
그 다음 날에도 도망치는 나이만군을 3km 이내까지 따라붙었지만 주변이 산림으로 뒤덮인 낮은 언덕들이 이어지는 구릉지대로 바뀌어져 있었다. 나이만군도 그러했지만 칭기스칸 군도 추격하는 속도가 떨어졌고 타고 온 말들도 지치기 시작했다. 무려 300km 가까이 도망쳐온 나이만군이 한밤중에 도착한 곳은 그들이 전에 통과한 적이 있었던 나쿠산의 남쪽이었다. 나는 완전히 지쳐버렸다. 이젠 더 이상 갈 수가 없어. 살찐 몸이 붓고 허벅다리에서 엉덩이에 걸쳐 안장에 스쳐서 생긴 상처가 번진 타양카는 말에서 내렸으며 그곳에 진을 치게 했다. 자기의 천막으로 들어간 타양카는 작전회의도 열지 않은 채 의술에 능통한 자로 하여금 상처를 치료케 한 뒤에 그대로 자리에 누워버렸다. 때문에 나이만의 병사들은 모닥불을 피우면서 불안해했다. 다음 날부터 쌍방이 대치한 채 휴전하는 상태가 되었다. 그 시절에는 말꼬리 깃발이나 큰 길을 내려놓고 있는 동안에는 전투를 하지 않는다는 불문율이 있었다. 칭기스칸은 싸우지도 않고 도망친 나이만이 항복이나 동맹을 요청하는 사자를 보내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적진에 자무카가 있기 때문에 자기 쪽에서 사자를 보내 항복이나 동맹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로부터 3일 동안 타양칸군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4일째가 되는 날 아침, 생각지도 않았던 인물이 타양칸 앞에 얼굴을 내밀었다. 타양칸의 처사를 못마땅하게 여기며 그의 곁에서 떠났던 장수 코리 수베치였다. 아무래도 타양칸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함께 몽골군과 싸우겠습니다. 그래, 고맙군. 타양칸은 안도하는 마음을 감추었지만 나이만의 장병들은 크게 감격하여 이뤄가던 전의를 되찾았다. 군마가 기운을 회복한 것을 확인한 칭기스칸도 역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칭기스칸은 장수들에게 더 이상 대치하고만 있으면 전황은 무기가 우수하고 병력과 군마의 수가 많은 나이만이 유리해지도록 바뀌게 된다. 라고 말하고는 제베와 쿠빌라이, 지고리메, 스테베이들이 이끄는 부대들에 대해서만 출진 명령을 내렸다. 그때 타양카는 천막 앞에 놓은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곁에 서 있는 쿠추루그를 보면서 억양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초조는 너에게 맡기겠다. 알겠습니다. 쿠추루그는 당장이라도 말을 타고 달려나갈 자세를 취하면서 말을 이었다. 아버지는 나는 전황을 냉정히 파악하여 적절한 지시를 하기 위해 전망이 좋은 산으로 올라가겠다. 씹어뱉듯이 말한 타양카는 곧 자무카를 불렀다. 무장하고 있던 자무카가 다가오자 그는 말했다. 그대는 몽골군에 대해서 잘 안다고 들었다. 부대는 쿠추루그에게 맡기고 나와 함께 가서 작전을 세우도록 하자. 저를 군사고문으로 발탁하신다는 이야기인가요? 군사고문. 타양카는 반문하면서 겁없는 얼굴을 가진 자무카를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대답했다. 그렇다고 들어도 좋다. 잠시 후 타양카는 자무카와 코리수베치 그리고 친위대의 병사들 1000여 명을 거느리고 산 중턱까지 후퇴했다. 그가 자리 잡은 곳은 잠목림이 장애물이 되어 밑에서 올라오며 공격해야 하는 칭기스칸 군으로서는 싸우기가 힘든 장소였다. 제베와 쿠빌라이들이 이끄는 부대와 쿠추루고가 이끄는 나이만 군은 상기슭에서부터 펼쳐진 초원에서 싸우기 시작했다. 쌍방이 서로를 향해 활을 쏘아대는 치열한 공방전이었다. 칭기스칸 군의 장비는 가죽 갑옷과 말에 탄 상태에서 조작하기 쉬운 짧은 활과 원형의 작은 나무판에 가죽을 씌운 방패, 그리고 창과 검과 단검이었다. 나이만 군은 6장을 겹친 가죽에 쇳가죽을 붙인 갑옷과 긴 활, 대나무나 버드나무를 가죽끈으로 엮은 길고도 넓은 방패, 그리고 위구르나 코라즘의 상인에게서 구입한 창과 반달처럼 흰 검과 도끼 등이었다. 따라서 얼핏 보기에는 나이만 군의 장비가 우수한 것 같지만 기마전에서는 경장비인 칭기스칸 군 쪽이 훨씬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어서 싸움은 그들 쪽이 유리하게 전개되었다.
더욱이 말에게 주는 부담 중량이 가벼우며 기마전 훈련을 많이 한 칭기스칸 군의 사기는 그들의 사기를 훨씬 앞지르고 있었다. 오늘이 바로 저승으로 가는 날이다. 나이만 놈들아. 쿠빌라이는 여유있게 소리치면서 그들과 싸우고 있었다. 스베테이도 역시 연이어서 화살을 쏘아대면서 떠들어댔다. 한 놈씩 죽이는 건 귀찮다. 말에서 내려 한 줄로 서서 기다려라. 활로 싸운 공방전에서 나이만 군은 막강한 전투력을 가진 제베의 부대에 밀려 진영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지휘자인 자무카가 없어진 메르키트와 케레이트, 타타르의 혼송부대는 특히 타격이 심했다. 메르키트의 토크토가는 도망쳐야겠다고 생각하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역시 테무친의 부대와는 싸우지 않았어야 했다. 나쿠산 기슭의 초지에서 칭기스칸 군이 싸우는 모습을 내려다보던 타양카는 겁먹은 목소리로 자무카에게 말했다. 마치 사납기 짝이 없는 늑대들이 허약한 양떼들을 우리 안으로 밀어붙이는 것 같군. 선두에서 용맹스럽게 싸우는 저 장수는 누구인가? 테무친이 키우는 맹수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은 갓 죽인 적병의 고기를 먹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고 들었습니다. 사람의 고기를. 자무카는 타양칸의 마음에 부채질을 하여 전의를 돋구어 주려고 과장된 말을 했다. 물론 그 이면에는 놀라며 당황하는 타양칸의 모습을 보면서 즐기겠다는 잔인한 생각이 숨겨져 있었다. 비처럼 퍼붓는 화살에 맞으며 쓰러져가는 나이만 군은 방어전까지도 뜻대로 되지 않아 고전하고 있었다. 앞으로의 전투들을 위해서도 그 맹수들의 이름을 머릿속에 새겨두셔야 할 겁니다. 그들의 이름은 마리의 자무카가 천천히 입수염을 쓰다듬으며 다시 말하자 타양카는 잔뜩 굳어진 얼굴로 빠르게 말했다. 사람의 고기를 먹는 야만인들과는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다. 그놈들이 오기 전에 여기서 떠나자. 상처 때문에 몸이 불편한 타양카는 부하들과 함께 산 위로 더 올라가 다시 진을 쳤다. 메르키트와 케레이트, 타타르의 혼성부대를 무찌른 제베와 쿠빌라이의 부대는 쿠추르그의 부대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마리에서 그 같은 상황을 지켜보던 칭기스칸이 입을 열며 말했다. 하살은 저들을 지원하라. 우리는 타양칸의 본대를 추격하겠다. 칭기스칸은 이윽고 천호장관 아르카이 하살의 부대와 친위대 그리고 무하리와 보고루추의 부대를 이끌고 나쿠산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칭기스칸 군이 잡목림을 헤치며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된 타양칸은 더욱 겁을 먹으며 자무카에게 말했다. 여기도 안전하지 않은 것 같아. 타양칸은 잠시 후 친위대를 이끌고 산 위로 더 올라갔다. 하살과 무아리들의 부대에 밀린 쿠추르그의 부대와 자녀 혼송 부대는 한동안 산을 등지고 방어전을 펼쳤지만 점차적으로 타양칸이 있었던 장소까지 후퇴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말았다. 나이만 군은 필사적으로 싸우며 활로를 뚫으려고 했지만 그들은 이미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병사들을 잃고 있었다. 칭기스칸이 말타기에 익숙하지 못한 타양칸을 추격하며 그 거리를 점차적으로 좁혀오자 그는 소리 지르는 것처럼 자무카에게 말했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자. 산이 아니라 왕성으로 가셨어야 했던 것이 아닐까요? 자무카가 대꾸하자 타양칸은 신경질적으로 내뱉었다. 어째서 진작 그 말을 하지 않았지. 말씀드렸어도 듣지 않으셨을 겁니다. 타양칸이시여. 그때까지 말이 없던 코리수베치가 갑자기 입을 열면서 말했다. 지금이라도 도망쳐 왕성으로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자 타양칸은 보기 흉하게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소리쳤다. 승리를 믿고 있는 구르베스비를 실망시키란 말인가. 칭기스칸이 이끄는 부대는 자무카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지점까지 다다르고 있었다. 타양칸 옆에 있는 자무카의 모습을 확인한 칭기스칸은 병사들에게 활을 쏘지 말라고 명령하고는 추격을 계속했다. 산의 정상은 나무도 없는 평지였고 그 주위는 깎아지른 것 같은 절벽이었다.
단숨에 돌격을 감행하면 뒤로 돌아설 수 없는 나이만의 병사들은 절벽 끝으로 밀려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산 아래에서는 아르카이 하살의 부대에게 치명상을 당한 나이만군의 병사들이 하나둘씩 전선에서 이탈하고 있었다. 타양칸은 산을 오르면서 또다시 뒤돌아보았다. 태양은 이미 엷은 빛이 되어 창백해진 타양칸의 얼굴을 붉게 물들이기 시작했다. 이젠 정상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코리수베치가 중얼거리는 것처럼 말하자 타양칸이 대꾸했다. 하지만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럼 뜻대로 하십시오. 자무카가 둘의 대화에 끼어들며 불쑥 말하자 타양칸은 상처를 칼끝으로 휘젓는 것 같은 날카로운 충격을 느꼈다. 이런 상황에서 나를 버리겠다는 건가? 그대는 나의 군사고문이다. 끝까지 임무를 다해야 되지 않나. 타양칸이 힐책하듯이 말하자 자무카는 더없이 정중한 태도로 대답했다. 작전을 세우기 위해 함께 가자고 하셨기에 여기까지 모시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타양칸께서는 계속해서 도망만 치고 있으십니다. 몽골군과 싸울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을 더 이상 따를 수 없습니다. 이어서 함께 따라온 부하들에게 눈짓을 하자 그들은 징기스칸 군이 올라오는 곳과 다른 방향으로 말머리를 돌렸다. 잠깐, 여보게, 잠깐. 타양칸은 자무카를 불러 세우려고 했다. 여봐라, 자무카의 말고삐를 잡아라. 하지만 취니대의 병사들은 움직이지 않으며 멀어져가는 자무카의 뒷모습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어째서 자무카를 붙잡지 않는 건가? 타양칸이 코리수베치를 노려보며 거칠게 소리치자 그는 잔뜩 무거워진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타양칸의 곁에서 떠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무카는 돌아오라고 해도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저작자는 또 도망치려나 보지요. 곁에서 따르던 하살이 가빠진 숨을 토해내면서 말하자 징기스칸은 마치 예언이라도 하는 것처럼 대꾸했다. 그렇겠지. 나쿠산 중턱에서 아르카이 하살과 제베들의 부대를 상대로 싸우던 쿠추르구 군과 혼송 부대는 이미 반수 이상의 병력을 잃고 있었다. 몽골 군쯤은 간단하게 격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쿠추르구는 마침내 결사적인 각오로 활로를 뚫는 데 성공했으며 얼마 안 되는 병사들을 이끌고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제베들의 부대가 추격하기 시작했고 징기스칸이 보낸 무아리의 부대들도 합세하여 그들을 뒤쫓았다. 쿠추르구는 타미르 강변까지 도망친 뒤에 진영을 재정비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노도처럼 밀려오는 징기스칸 군의 추격으로 인해 그곳에서 머물지 못하며 다시 도망쳤다. 해는 이미 서쪽의 먼 곳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사자를 돌려보낸 칭기스칸은 타양칸이 산에서 내려올 경우에 대비하여 낙구산을 둘러싸는 진영을 펴고 수경하기로 했다. 그날 밤에는 달도 별도 보이지 않는 칠흑처럼 어두운 밤이 계속되었다. 타양칸을 따르고 있던 취니대원들이 징기스칸의 야습에 대한 공포감에 못 이겨 어둠 속에서 절벽의 끝에 집합했다. 올라온 방향에는 적이 포진하고 있어서 내려갈 수가 없고 반대쪽은 험한 절벽인데 그런 것을 알면서도 죽음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말을 버리고 걸어서 내려가자고 결정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탈출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절벽 아래로 내려가다가 발을 헛디딘 병사가 비명을 질렀다. 이어서 그 뒤로도 계속해서 어둠을 가르는 비명들이 터져나왔다. 도주를 기도한 나이만의 군사들은 어둠 속에서 발을 헛디디며 계속해서 나락의 밑바닥으로 떨어졌다. 절벽 아래의 바위에 부딪혀서 죽은 시체들의 대부분은 두개골이 깨졌고 그들의 손발은 마른 나뭇가지처럼 뿔뿔이 흩어졌다. 다음 날 아침 독수리들이 사방에 널려있는 시체들을 향해 떼지어서 몰려들었다. 일출과 동시에 집합한 칭기스칸 군은 도망치지 못하고 나쿠산 정상에 머물러 있는 얼마 남지 않은 타양칸 군을 밀어붙인 뒤에 최후의 일격에 해당하는 화살 공격을 퍼부었다.
나이만 군의 잔당은 한동안 항전했지만 이내 무기를 버리고 칭기스칸 군에게 항복했다. 최후의 결전에 참여했던 코리수베치는 검을 쥔 채 죽어 있었다. 칭기스칸은 이윽고 말에서 내려 산정에 섰다. 친위대에게 버림받은 타양칸은 많은 화살이 온몸에 박힌 채 빈사 상태에 빠져 있었다. 칭기스칸은 타양칸 옆으로 가서 윗몸을 숙이며 말했다. 이 세상에 남길 말이 있다면 들어주겠소. 쇳조각들을 얽어서 붙인 갑옷에도 화살이 박힌 타양칸은 초점이 흐려진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고 있다가 중얼거렸다. 나의 어머니 구르베수비를 부탁하겠다. 알겠다. 칭기스칸이 대답했을 때 타양칸의 눈에서 빛이 사라지고 있었다. 얼마 남지 않은 부하들을 이끌고 도망친 쿠추르그는 처음에 나이만의 본거지로 돌아가서 군비를 정비하여 칭기스칸의 몽골군과 다시 싸워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도망치는 동안 생각이 바뀌어졌다. 군사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 왕성의 호위부대를 이끌고 몽골군과 싸워봤자 승산이 없다. 아니, 몽골군은 지체하지 않고 왕성으로 쳐들어갈 테니 도망친 메르키트의 토쿠토과를 다시 한번 설득하여 전력을 갖추는 것이 먼저 할 일이다. 라고 생각한 쿠추르그는 일단 알타이 산중의 벽지에 몸을 숨긴 뒤에 메르키트와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리기로 했다. 타양칸이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된 왕성의 호위부대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아르카이 하살군에게 항복했다. 아르카이 하살은 구르베수비와 행정 업무를 맡아왔던 고문과 측근, 의술에 능통한 자, 천문학자, 무기나 가구를 만드는 장인들을 연행하여 칭기스칸의 군용으로 개선했는데 그들 중에는 타양칸의 문서 기록관인 위구르인 타타통가도 있었다. 칭기스칸은 그때부터 타타통가의 지도를 받으며 몽골군이 위구르 문자를 사용하게 했으며 자기의 아들들에게도 위구르어와 위구르 문자를 배우게 했다. 칭기스칸 일족에게 위구르의 법률과 제도가 빠르게 침투하기 시작한 것은 그때부터였다.